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ISD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이병천의 단편소설 휴전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언론과 기업의 유착 관계를 드러낸 사례 하나와 경향신문 이동현 사장의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면서 개 중에 개 맑은 수산 박달 홍게 특대 사이즈 3kg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배 위에서 한 번, 찌기 전에 한 번, 찌고 난 후 또 한 번 걸러 좋은 홍게만 공급하는 맑은 수산 박달 홍게에 감동하시어 살을 팍팍 찌운 박달 홍게 구매만이 민족의 살길이라고 치하하시었다. 그러나 살이 차 있는 정도를 뜻하는 수율, 이 수율이 형편없는 외화내빈의 홍게를 파는 악덕업자, 즉 세상에 삐어져 나온 것 자체가 수치인 이런 역겨운 인간 추물에 대해서는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시고 더 이상 살아 숨쉬지 못하게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동해안 독도에서 수역하는 선박과 직접 계약해 신선하고 꽉 찬 홍게만을 공급하는 박달 홍게.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날 수 있다.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2일) 수요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후보 시절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남북 대화만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은 깽판 쳐도 된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 대화만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된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중요한 어록입니다. 나는 이 정부가 이틀 뒤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노무현 대통령 그 말에서 이 정부의 성격을 유추를 합니다. 이 정부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익입니다. 이익이. 다른 모든 부분은 깽판을 치더라도 남북 대화만 잘하면 된다. 난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 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입니다. 잘못할 때 규탄하고 저지하는 게 야당이라지만 잘할 때마저 애써 반대하고 억지로 모략하는 역할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겠죠. 도울 땐 도와야 합니다. 흔히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관계만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당시 깽판이라는 언급에 집중했지만 어디 노 대통령 발언의 본질이 그거였겠습니까?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뜻을 말하려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분단이 지속되고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어려운 말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 경제에 발목을 잡습니다. 누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뿐 아니지요. 선거에서는 정책, 이념, 도덕성은 사라지고 빨갱이 사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북미, 미중 사이에 군사적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 주변 정세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분단은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우리에게 손해만 끼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집권 초부터 남북관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로 인해 미국, 중국에 휘둘린 일 잊지 않고 계시겠지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강대국에게 끌려다니며 온갖 외교적 조리돌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험악한 환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는 북한, 즉 조선에게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도출해냈고 미국에게서 북미 수교, 평화협정의 화답을 끌어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십시오. 남북이 종전선언을 맺고 경제협력의 발동을 건려하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지지하는 국민통합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청사진도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곱씹어봐도 옳았습니다. 남북관계만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된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판문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엄청난 기념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미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전망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경호와 언론 보도의 용이성은 물론 상징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은 판문점에서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저는 평양을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 아니, 피차. 다른 데로 가면은 예. 경호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남의 나라에 가서. 예. 또, 싱가포르 같은 데는 작은 도시국가인데, 예. 쾌적하기는 하죠. 예.
그러나 이제 경호 문제가 있고 울란바토르는 거기는 뭐 그렇게 시설이 그렇게 쾌적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행사가 멋지게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면 이 판문점 같은 상징성도 없고 그림 연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하면은 그야말로 종전을 선언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바로 그 양 정상이 거기에 다시 나타난다는 게 그 좀 김정은 위원장이 절실히 바라는 게 종전 선언하고 네.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북미 수교로 연결되면은 그러면 핵은 얼마든지 내려놓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북미 수교. 그리고 북미 수교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 평화협정. 평화협정이 시작되는 입구인 종전선언. 그 판문점에서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초반에 판문점이 초반에 거론되다가 거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국 쪽에서 이제 판문점 진작에 거론됐다가 배제됐다고 했던 이유는 초반에는 뭐였을까요?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의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지금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군사정전위원회 시절에 시달리던 북한과 말싸움하던 그런 기억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봐요. 보안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에 실제로 그 남북 정상회담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의 시설도 좋고 쾌적하고 그런데다가 뭐니 해도 이 프레스센터가 프레스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프레스센터를 바로 그 킨텍스에 차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 판문점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트럼프로서는 아주 좋은 그 위치가 판문점이에요. 그러니까 평양만 해도 평양에서 회담을 할 경우에 뭐 그동안에 백화원 초대소에서 찾아와가지고 회담을 했지만 그 근처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자니 프레스센터에서 고려호텔에 프레스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경우에 평양에서 그 고려호텔과 그 백화원 초대소는 조금 뭐랄까 불편하다고 그러고 외신 3,000명 수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교통수단이 갑작스럽게 그걸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차량이 거기는 없죠. 네. 택시는 요즘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남쪽은 여기 상주하는 미국의 통신사, 언론사들도 많이 있고 바로바로 자기 이 프레스센터와 자기 본사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취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송출을 하는데도 여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인 이유로도 판문점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겠나. 물벼락 갑질 의혹과 관련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출석하며 조현민 전 전무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대한항공 현직 기장인 이규남 씨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직원들을 종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대한항공 이규남 기장과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그걸 법정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보건대는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어떤 노예들처럼 회사와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모든 대한항공은
포함하여 한진 계열사 전체를 또 자기들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는 그 자산만이 아니라 인원들까지도 전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종처럼 생각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게요. 근데 왜 이게 그 조현아 땅콩이양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학습 효과도 있었을 법한데 왜 이게 되풀이 나는 걸까요? 그 일가족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 반짝 그 이슈화가 됐을 때만 법적인 책임 또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하면서도 결국은 그 법 집행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빠져나오고 최근에 바로 뭐 보시다시피 조현아까지도 경영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여태까지 제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싸우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들은 뭐 참아냈고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고 그 개인 신분으로서 개인 회사의 일원으로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직이 이 대표로 있었을 때는 저를 공격하는 거에 넘어서 단순하게 참여한 노동자들한테도 상당한 불이익과 징계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홀가분해서 이런 지금 개인 신분으로서 인터뷰하는 것은 자유스럽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면서 대구 경북 5.18 동지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차명숙 씨. 네, 시민군의 가두 방송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결국 차명숙 씨는 기관원들에게 붙잡혀 505 보안대 지하로 끌려갔고 광주교도소로 이감돼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들을 고발할 예정인 차명숙 씨가 잔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차명숙 씨와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얀 속옷이 까맣게 되도록 고문당했다는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무늬가 있고 뭐 그런 옷이 아니라 하얀 이렇게 속옷을 입는데 등을 무지무지하게 때렸죠. 그래서 이제 상무대에서 고문 이렇게 많은 두드러 맞고 구타를 당하고 광주 광산경찰서로 왔는데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시는 조아라 회장님, 이심 총무님이 왜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새까맣게 먹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래서 떠들어 보니까 살이 이렇게 불어 터가지고 이렇게 터졌어요. 살이 다 터졌다? 네, 터져서 그게 이제 피가 검정물을 입힌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서둘러서 많은 어린 아이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뭐 어깨도 탈골이 되고 어깨도 빠져서 어깨 이렇게 축지라고 그러나요? 탈골이 돼서 뭐 한 2년 정도 등 뒤로 어깨를 올릴 수 없고 뭐 그런 가혹행위에 고문이 가해졌죠. 그렇게 고문을 다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광주 교도소 안에서 제가 굉장한 그 광주 교도소 측에서 저에게 다시 어떠한 행위를 한 거죠. 뭐 수갑을 채우고 다시 혁주를 채워서 사형수들이나 또 어떤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걸 채워서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대로 독방에다가 집어넣고 일주일에 한 번 씻을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래서 저가 왜 한 며칠은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제가 이제 큰 개를 보면 2살 개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목줄이 내 허리에 묶어 있었지. 저 애가 저렇게 밥그릇을 먹을 때 힘들어 하는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올랐던 옥류관의 평양냉면이 연일 화제입니다. 평양냉면은 정상회담 초반부터 만찬장 분위기를 돋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의 회담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멀리 온 모르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이탈 주민 윤종철 씨는 평양 옥류관에서 직접 면을 뽑고 육수를 낸 적이 있는 요리사 출신인데요. 윤용철 씨는 냉면은 조선의 청류관과 고려호텔 식당에서도 판다. 하지만 그중에서 으뜸은 옥류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옥류관의 평양냉면과 한국의 평양냉면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한국의 식도락가들은 메밀과 전분이 8:2 정도 섞인 면을 상급으로 칩니다. 반면 윤종철 씨는 옥류관은 메밀이 40%, 감자 녹말이 60%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옥류관의 냉면 육수는 꿩과 닭으로 우려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냉면 육수를 내기 위해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사골처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도 꿩으로 낸 육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 신성동에 위치한 한 평양냉면집의 창업주 박근성 씨는 평양의 평양 모란봉 냉면집 아들입니다. 평양 모란봉 냉면은 김일성 주석의 단골집으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어릴 때부터 부친이 평냉을 뽑고 육수를 내는 걸 직접 목격한 박근성 씨는 꿩과 닭으로 육수를 내고 꿩고기를 다져 고명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국의 평양냉면집들은 백령도나 서울 그리고 강원도나 경북, 충북에 밀집해 있었는데요. 이 지역들은 메밀의 주산지이거나 한국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 또는 피난민 수용소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는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네요. 냉면은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에 온 실향민의 손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평양이나 함흥 같은 이름이 붙어 있죠. 망향의 상징에서 이제는 평화의 상징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공깃밥 한 그릇은 뚝딱. 무색소, 무방부제, 100% 수작업, 짠맛이 덜한 양념으로 숙성한 젓갈, 속초 오마니 젓갈.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성물산 재임모직 합병 때 반대를 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이름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펀드가요. 삼성물산 재임모직 합병에 대해서 ISD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뚜껑이 좀 열린 상태여서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다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가 어제자 한국경제신문에 단독 마크를 달고 나왔는데요. 읽다가 뭐 진짜 이런 새끼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이걸 견강부회라고 하는데 한국경제신문의 해석은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읽는 도중에 제가 여러 번 육성으로 쌍욕을 터뜨렸는데 지금 그 감정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송 도중에 좀 거친 표현이 나와도 최대한 절제를 해보겠습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이 단독,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소송 나선다가 메인 기사고요. 이 기사로 한바닥을 깔았던데 또 다른 기사 제목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적폐라는 정부 판단이 엘리엇 강공 자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ISD에 소송을 냈는데 그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메인 기사에도 부제목이 이런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법원도 논란 속 문영표 전 장관 등 줄줄이 처벌, 경제계, 투기자본의 공격 빌미 제공한 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가 구속을 하니까 엘리엇이 공격을 시작한 거다. 이런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도 웃긴데요. 그렇죠. 벌써 웃긴 거죠. 기사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것이 엘리엇의 강공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적폐청산위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적폐로 생각하는 마당에 외국계 투기자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진짜 이 새끼들이 쳐돌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문재인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니까 엘리엇이 그걸 보고 소송을 걸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이게 왜 개소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SD가 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고요. 이번에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면서 이 조항의 남용 방지를 얻어냈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상당히 잘된 재협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ISD가 뭐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요. 현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차별 대우로 손해를 봤을 때 정부를 국제중재기관, 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제도가 왜 한미 FTA 때부터 문제가 된 독소조항이냐면 첫째,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요. 정부의 공공정책 영역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뭔가 공공정책을 펼쳤는데 외국 기업들이 야, 나 그것 때문에 손해봤어. 소송한다? 이렇게 되면 한 국가의 공공정책이 건건히
중재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1대1의 역할이 돼버리면 정부의 위상이 일개 기업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당연히 국가 공공성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게 되죠. 둘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 이 심대한 침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소송은 국제기구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보수적인 한국의 사법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법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에 소송을 내려고 한다는 게 이 대목입니다. ISD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부의 잘못으로요.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이게 전제거든요. 그런데 엘리엇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국민연금이 정부기관인데 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을 해서 원래 부결됐어야 할 합병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기업인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당연히 ISD 제소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엘리엇이 지금 한국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 중재의향서라는 건 ISD 소송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곳에 내야 되는데 소송을 본격적으로 내기 전에 법무부에 먼저 야, 나 소송 낼 건데 그 전에 합의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 해석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요. 법무부가 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엘리엇이 ISD 소송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뚜껑이 열린 건 엘리엇이 ISD 소송을 내는 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균떡 같은 논리입니까? 제가요, 이 문제에 관심이 좀 있어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부터 이 문제를 쭉 스크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요. 이미 저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하면 이건 백발백중 ISD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6월 12일에 제가 쓴 기사 제목이 삼성 엘리엇 분쟁의 한미 FTA가 변수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적었냐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정상인데 잘못하면 생선들끼리 싸움에 고래등이 터질 판이다. 삼성그룹과 벌처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엘리엇 측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번 주 중반부터 ISD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벌처펀드인 엘리엇은 각종 국제소송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린 소송의 달인이다.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의 향방은 사실상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다면 엘리엇으로서는 충분히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함구로 일관 중이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 기사입니다. 예.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만 답한다. 하지만 소송의 달인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ISD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승소 가능성과는 별개로 최대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게요. 제가 2015년 6월에 쓴 기사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합병에 개입을 해서 찬성을 하면 너무나 ISD에 걸릴 소지가 컸다는 걸 당시 통상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정부 관련 부처에 질문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대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 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ISD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는 한국경제 헛소리를 보고 야, 이 미친놈들아, 이건 2015년부터 이미 예견됐던 거라고. 그리고 2015년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냐고, 박근혜였지. 아니, 그리고 특히 그런 우려가 2015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 미친놈들아. 그런데 뭘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비워도 헛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곤란한 겁니다. 합병이 가결됐던 게 2015년 7월 17일입니다. 근데 이 멍청한 한국경제놈들이
2015년 대통령이 또 문재인인 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 2015년 7월 17일 대통령은 박근혜였다고요. 그 내 마음속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뭐 그랬었었나요? 이걸 좋은 방향으로 미쳤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예. 그날 합병이 가결되고 제가 쓴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국민연금이 행사한 11.21%의 찬성 표결이 사실상 합병을 성사시킨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번 사건을 ISD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미 2015년부터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머저리 같은 한국경제 기자들, 그럼 니들이 무식해서 그걸 몰랐으면 그게 니들 잘못이지. 그게 왜 문재인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니들 머리 나쁜 것까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소송 우려는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순간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2016년 12월 28일에도 이것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에 대통령은 박근혜였습니다.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가 돼서 그렇지 이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고요. 한국 경제들이 이걸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도 제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이 박근혜가 국익 수호를 위해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는 헛소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정황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100보를 양보해서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대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국익을 위해 합병 찬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결단코 그 합병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수 세력이 그토록 밀어붙였던 한미 FTA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ISD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으로 투자자나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투자자나 기업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세계은행이라는 곳은 미국 월가의 지분이 가장 큰 곳이다. 총재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인이 맡아왔다. 월가 투기 자본이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가 바로 ISD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FTA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도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미 FTA의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그것도 월가 자본이 일으킨 경영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투표권을 행사했다? 월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것이 ISD 소송 대상임을 몰랐다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다. ISD 소송에 걸려 패소하면 한국 정부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건 국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몰락을 자초하는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6년 12월 기사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까? 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는 순간 이건 ISD 소송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쓴 기사를 쭉 읽어드리는 건 제가 무슨 뛰어난 영감이 있어서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닙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저렇게 제가 쭉 썼던 저 우려가 통상 전문가들하고 사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썼겠죠. 제가 그냥 혼자 쓴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통찰이 있어서 제 시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런 팽배했던 우려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있던 한국 경제가요. 정작 엘리엇이 이제 몇 년 전 예상대로 ISD 소송을 내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면 진짜 살다가 별 미친놈들을 다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명왕성이 태양계에 퇴출된 것도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참고 들었었는데요. 예. 지금 한국경제신문 태도를 보니까 얘들이 그때 그 몹쓸 버릇을 아직도 전혀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러면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기사를 읽다가 기분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진 건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좀 뚜껑이 덜 닫힌 상태에서 방송을 해서 말이 많이 거칠어졌는데요.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지만 이 ISD 소송은 제가 기사를 쭉 읽어드린 대로 이미 2015년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동원할 때부터 필연적 수순이었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경제의 이 주장은
그야말로 희대의 헛소리인 거죠. 한국경제 헛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한번 상기해 보고요. 또 걸핏하면 모든 것을 현 정부 탓을 하는 언론의 태도도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ISD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한 두 가지 각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 기사를 쓴 기자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를 출입했는데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취재 후기를 올렸어요. 그 취지를 요약하면 태블릿 PC의 진위를 가리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은 신의 한 수였다. 그래 그 신의 한 수로 뭐 박근혜가 탄핵을 면했다면 이런 평가는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텐데 신의 한 수는커녕 검찰은 거듭 태블릿 PC의 진위 가릴 것도 없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손석희의 저주인가요? 그런 책을 냈던 변희재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땡땡땡 기자를 비롯해서 몇 명의 기자를 거론하면서 한국경제 땡땡땡 기자들과 같은 기자들이 언론계를 주도해야 한다. 참 미치겠네요. 변희재 씨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에 이름 올리신 그 기자분들 변희재한테 칭찬 들으셔서 졸라 축하드립니다. 정말로요. 네.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네, 아마. 예. 큰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기사를 썼으면 물론 이게 뭐 대수롭게 통과를 했겠지만 예, 이게 정말 제 후배였으면 이렇게 발제하면 진짜 죽었습니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조선의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엔 구테우스 사무총장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회답해서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전 세계를 왕따시키는 분이 있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에게 2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겁니다. 아니, 당대표도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겁니까?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입니다. 저는 돈 없으니
잡아가십시오. 아이고,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대선에 나오셨으니 민주주의가 이럴 때 보면 참 위험한 정치제도예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님이 돈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은 200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이른바 척당불기 사건도 있어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2011년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1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 모르냐고요? 부실 수사를 한 검찰을 탓하라고요? 아이고, 척당불기.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서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데요. 구속은 면했어도 친구들은 모두 잃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표님을 성토하고 있어요. 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홍 대표님 편이라고요? 김문수 후보도 청와대에 친조선 인사들이 많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하하하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종북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영특스 클럽이 부른 정 띄워드릴게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리던 비가 오늘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5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서는 5에서 30mm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낮에, 중부지방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도와 경북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19도로 전망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병천의 휴전선을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예. 지금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를 남북이 동시에 철거하고 있다 그러죠. 예. 이 확성기와 관련된 소설이 없나, 휴전선과 관련된 작품이 없나 찾다가 이병천이 1990년에 발표한 소설 휴전선을 골랐습니다. 예. 뭐 휴전선을 뭐라고 인식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내면 깊이까지 파고 들어온 생태계 같은 것, 가시 같은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소설은 평생 동안 이 분단의 아픔을 시로 쓴 그 시인과 그리고 휴전선 근처에서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임진강에 돌을 던져넣는 황노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자인 내가 박 선생이라는 시인을 모시고 휴전선에 가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향민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황 선생과 분단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 애써온 박 선생의 만남,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젊은 나의 태도가 중심입니다. 예. 모델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모델을 중심에 놓고 그 작품을 쓰는 건데요. 예. 이 소설의 모델은 1990년에 세상을 떠난 박봉우라는 시인입니다. 이 박봉우 시인의 작품 중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게 휴전선입니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은 아니지만 이 소설을 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박봉우 선생의 그 휴전선이라는 시를 먼저 읽고 이 작품의 주요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예. 박봉우의 휴전선입니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겠는가.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월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 같은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지방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네, 휴전선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 이게 전쟁을 의미하겠죠. 이 전쟁을 품고 있는 이 휴전선을 보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꽃처럼 야유어할 수만 있겠는가라는 작품입니다. 예. 1957년에 쓴 작품이니까 벌써 60년이 지났네요. 예. 박봉우 선생의 시를 하나의 배경으로 거느리고 이 작품은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분단이 10년 지났는데, 분단이 빨리 해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그로부터 6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이고. 맞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황노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자식이 넘어오다가 휴전선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황노인은 끊임없이 임진강에다가 돌멩이를 던져 넣습니다. 그 돌멩이를 채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 돌멩이를 집어넣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하나의 힘이 더 깊은 강물마저도 메우고 독사 같은 혀로 불꽃을 예비하고 있는 전쟁도 가로막아 설 수 있다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공이산. 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고사인데 얼핏 보기에는 참 그 덧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끈질긴 노력들이 끝내는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칭이 노공이산입니다. 네, 맞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갈망했었는데 이제야 그게 조금씩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돌멩이를 임진강으로 던져놨느냐는 물음에 이 황 선생이 대답합니다. 우공이 산을 옮기려고 했다던 고사를 기억하시오. 이 늙은이가 바로 우요. 타양 객손을 문전에서 등돌림도 허물이오만 실은 그래서 돌아서는 소매뿌리를 붙잡았던 것이오. 그러하오. 남들이 모두 미쳤다고 하나 하루 세끼 찬반을 섭취하고 노구에게 고이는 미력으로 내 그래서 임진강에 자갈을 골라 넣기 시작했던 것이오. 저 흉측 망극한 철조망은 내 40년 세월로 지켜보지만 갈수록 강고해지니 대체 누구의 농간이며 도대체 무엇 때문이요. 허나 원치 않은 백성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강에 돌을 메꿀 일이요. 저 괴물의 몸뚱이를 3천만이 달려들어 토막토막 잘라내면 될 게 아닌가. 아니라면 또 만 백성이 줄을 이어 막무가내로 이 강 저산을 출입하기 시작하면 될 터이고 다녀와서 감옥소를 보내면 감옥소에 가면 될 것을. 그게 동포대중이 함께 일로 매진해야 할 새 독립운동이건만. 연이나 땅에 지사는 없고 철조망에 만 백성이 명줄이라도 걸어놓는 것인지. 네, 그럼에도 더욱 쓰리고 애가 탐은 금명에 이르러 쇠전하니 이제 돌을 던질라 치면 두자 높이의 철망조차 넘기지 못하는 사실이요. 그래야 깨달았소만 내 아이와 더불어 그때 끊지 못한 부끄러움을. 네, 이렇게 이어지는 황노인의 얘기였습니다. 우리 김 PD가 여러 차례 소개해 주셨듯이 문익환 목사가 벽을 문으로 알고 박차고 나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 89년 문 목사가 방북한 이후 1년 있다가 쓰여진 작품입니다. 1990년에.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이죠. 만 백성이 줄을 이어 막무가내로 이강 저산을 출입하기 시작하면 될 터이고 다녀와서 감옥소로 보내면 감옥소에 가면 될 것을. 그게 동포대중이 함께 일로 매진해야 할 새 독립운동이건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분단을 해체하는 것,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고 남북이 함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독립운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 선생은 우직하게도 이 임진강에 돌멩이를 던져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휴전선이란 무엇이었을까? 이 작가 이병찬은 휴전선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다. 휴전선은 미신이다.
못된 이무기에게 해마다 처녀 하나씩을 바치는 대신 풍어를 얻으려고 했던 바닷가 마을의 전설처럼 휴전선 마을의 저 황노인과 같은 가족들의 사연처럼 아니 평생을 일관되게 휴전선의 시인으로 살았던 선생을 지금 우리가 아무런 기약도 없이 매장해버리면서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미신의 괴물을 그 휴전선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절절하게 와닿죠. 예. 미신의 괴물을 그 휴전선을 그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라고 묻습니다. 휴전선을 신주단처럼 모시고 그게 해체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세력들의 이 몸부림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휴전선은 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못된 이무기에게 해마다 처녀 하나씩 바치는 대신 풍어를 얻으려고 했던 바닷가의 마을의 전설처럼 그리고 휴전선 마을의 저 황노인과 같은 이산가족의 서러운 사연처럼 그리고 휴전선을 끝없이 시 속에서 그렸던 이 박봉우 시인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신이었던 것이죠. 이 미신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이 소설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익환 목사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휴전선을 뚫고 올라가고 내려온다. 아, 이거 못 막죠.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해도 이 10,000명이 또 다 감옥 가면 또 10,000명의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10만 명이 가고 100만 명이 가고 1000만 명이 가면은 제 아무리 국보법이 강구해도 이 법은 사문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감옥 자체가 아마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이제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의 권력이라 부르고 구조악이라고 쓰는 이 세력들, 냉전 세력들은 한 놈을 본보기로 보여가지고 비슷한 일 못하게 하고 또 국민들을 끊임없이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서 혁명을 못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 작동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왔고요. 네. 그리고 이 미신을 조장하면서 북을 악마화했고 그 북을 악마화하는 대신 자신들의 이권들을 아주 고스란히 챙겨 넣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와르르 무너질까봐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는 휴전선 철조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참 허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가로막고 서서 우리를 70년 가까이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정전협정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공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46년, 47년 거치면서 38선, 그때 38선이 휴전선이 아니고 예. 월경을 감독 감시하는 그 시선이 좀 날카로워지긴 했지만 예. 전쟁 이후, 정전협정 이후에는 우리들 가슴까지 하나하나 파고든 정말 깊은 생채기 같은 것이었죠. 예. 근데 직접 보면은요,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뭐랄까 우스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를 저렇게 갈라놨구나 싶어서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휴전선을 찾아간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의 눈에 비친 휴전선이 이렇습니다. 이 휴전선을 보고서 박 선생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휴전선이다냐? 이게 휴전선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30여 호가 너뭅직한 마을은 철조망 아래 길 하나와 논뱅이 두엇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펼쳐져 있었다. 휴전선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강마을이었을 것이다. 철조망 사이로 바라보니 제초제 때문에 노랗게 말라 죽은 갈대밭 너머로 흰 모래밭이 햇빛에 빛나고 있기도 했다. 이쪽 강 언덕 지금의 철조망이 지나는 어디쯤에는 그 옛날 나루토도 있었을 법하고 주막도 한 채 붐볐을 법했다. 그러나 멀리로는 와글와글하는 확성기 음이 귀찮고 바로 코앞에서는 갈대잎이 서로를 부벼대는 소리 대신 바람이 철선에 부딪혀 우는 소리만 음산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게 휴전선이다냐? 이게 휴전선이요? 박 선생은 처음 철조망 아래 다가서자마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렇게 혼잣말을 한 뒤부터는 내내 입을 다물었다. 강의 하류여서 강폭이 넓은 건 사실이어도 실제보다 더 아득하게 느껴지기만 하는 저쪽 사나리가 차라리 박 선생을 맞아 애가 타는 그리움을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 휴전설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함께 옹기종기 살던 마을을 둘로 갈라놓는
정말 흉기 같은 것이었죠. 그런 미신 같은 것이었고요. 이걸 이제 깨부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이 한반도를 독립의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가슴이 쿵덕쿵덕하는 것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남북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조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보시겠어요? 저는 왠지 함흥을 가보고 싶어요. 함흥? 네. 함흥과 그 옆에 경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함흥에서 우리 백석이 그렇죠. 네, 학교 영어 선생을 하면서 좋은 시를 쓰기도 하고 좋은 그 산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흥도 가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왠지 개마고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묘양산도 가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동해선이 완공되면은 동해선이 자그마치 1,400km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끊어진 부분 미싱 링크만 이으면은요. 예. 그 동해선 타고 쭉 가다가 곳곳에 내려서 원산에도 내리고 청진에도 내리고 함흥에도 내리고 그리고 저기 나진에도 내리고 합산에도 내려서 또 기차 바꿔 타고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그러고 싶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이 서울역이 식민지 시대만 해도 국제역이었습니다. 예.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단둥 거쳐서 하얼빈까지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국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도 들어가고 싶고 뭐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낭만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니냐 얘기하지만 꿈꾸는 것도 우리 특권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꾼다면은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다 더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조금만 또 허점을 보이면은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 어떻게든지 몰고 늘어지리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저들의 말노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삼지연선 철도를 타고 해산역에서 못가역까지, 역 이름이 진짜 못가역이에요. 못가역. 못가역에서 내리면 백두산을 가장 가까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가역을 한번, 못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철도 연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날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간 입구엔 들어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완주한 것은 아니니까 실망하지 말고 또 너무 낙관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힘차게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죠. 김경수 의원 측은 TV조선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하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가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시민들이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의 국영방송 조선중앙TV와 한국의 TV조선 가운데 어느 곳을 더 신뢰하는지 여쭙는데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4,207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7% 거의 모든 시민들이 한국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을 더 불신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선중앙TV를 불신한다는 응답은 3%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고견 보내주셨습니다. 오현웅님,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다니 넘사벽이네요. 운성님, 솔직히 조선중앙TV는 고무찬양은 해도 왜곡날조는 안 하잖아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PP의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흑채 많이 쓰시죠. 그런데 기존 흑채와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이거 구매 부탁해요.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친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요즘 머리털이 많이 조촐해지신 분들,
그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던데 기존 흑채 잊어주세요. 땀, 비, 바람에 걱정 없는 스타일.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데 뭘 주저하세요. 헤이브로 헤어 쿠션,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헤어 쿠션 부탁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어요?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검색창에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해치는 세력들 이제 그 무릎을 꿇을 때가 됐어요. 무릎이 아파서 꿇지 못하면 무릎펜 액티밴드 술친금 후기 김모 씨가 쓴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술친금 무료 체험받고 며칠 뒤 술자리가 있어서 술 마시기 30분 전에 한 포 먹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패 삼겹살을 안주 삼아서 소주 3병, 그렇게 삼겹살과 소주 마시고 밥은 먹지 않고 바로 2차로 직행, 바에서 스미노프 반병 정도 마시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6시쯤 기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평소에 있어야 할 숙취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재용아, 폭식투쟁 때 술 마신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야지. 술친금. 포털에서 술친금.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자매가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발명과 발견에 상을 주는 것이 노벨상이라면 미궁 대장사랑 만든 사람이야말로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무튼 미궁 대장사랑 덕분에 한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그 사람 말고 정당한테 미궁 대장사랑 먹일 수 없을까? 머릿속에 똥만 찬단 말이야. 1522 8972 1522 8972 미궁 대장사랑. 안치습니다. 반총물 주문했는데 이걸 개별 택배 발송한다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럴 겁니다. 일일이 포장하고 송장 잡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네피알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개별 택배 발송 서비스가 있거든요. 수백 건의 택배 발송도 이젠 매일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기쁜 택배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네피알 반총물, 사은품, 상품 전문 쇼핑몰 네피알 모르면 실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모씨 사연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시작 당시보다 5kg 빠졌습니다. 단지 아침에만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체중 감량, 역시 그린 스무디 효과가 사실상 확실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도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 사실상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야당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사실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박보스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트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이 상. 어제 뉴스트기 능력평가 문제는 이 상의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 노벨상입니다. 정답자 어니당님, 김성태는 피를 토하듯 씹으려내네요. 바른말쟁이님,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옵시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코스모폴리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의 경향신문 칼럼 김정은 위원장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북한 경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미 많이 벗어났습니다. 무역을 통한 위로부터의 시장화, 주민들의 삶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쓸데없는 걱정부터 털어놓자면 국제금융기구나 주류 경제학자들이 권고하는 빅뱅식 개혁을 채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러시아가 채택한 빅뱅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가격 자유화, 민영화, 금융안정정책, 조세 개혁을 단숨에 해치우려다가 GDP가 30% 이상 줄어드는 장기 이행 불황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선택은 이와 달랐습니다. 기존 체제의 빠른 해체가 아니라 향진 기업이나 경제 특구를 통해서 시장 경제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전략이었죠. 그들은 기존 경제관리 체제의 개선과 시장 경제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인민들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네,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주문하는 정태인 소장의 제언,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드네요.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